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셨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를 가장 잘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지지난 시간에 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현재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인공지능 분야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건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학문이 발전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예, 좋습니다. 김무성 학생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큰 부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하나는 기호주의고요. 자, 기호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도 기호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하나의 단어도 사실은 우리가 상징 형태의 기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단어 사이의 관계, 소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시멘틱 웹이라고 합니다. 시멘틱은 우리나라 말로 의미라는 뜻이고요. 뭐 웹은 망이니까 의미망이라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요즘에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이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기호주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 대표적인 기호주의의 응용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표현하거나 추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소위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증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미사일하고 전투기의 이 단어 간의 거리가 예를 들면 미사일하고 여객 수송하고의 단어 간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소위 이 거리를 재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리를 재는 방법은 뭐 좀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유클리디안 거리라든지 또 맨하튼 거리 등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관련 수업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거리를 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어떤 관계 간의 거리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호주의는 이런 증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이거 낯설게 들으시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연결주의라고 하는 소위 커넥트. 요즘에 초연결이라는 말 참 많이 쓰이죠. 초연결. 예. 저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바타가 머리가 엄청 큰 분이 계셔서 화면을 좀 가리네요. 제가 조금 이동할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연결주의는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키워드는 패턴입니다. 자, 우리 패턴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 속에서의 어떤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패턴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패턴을 어떻게 찾냐? 스스로 학습, 셀프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학습한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신경망 모형,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자,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바로 딥러닝, 컨볼럴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분야가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며 발전해 왔고 지금 와서는 연결주의 쪽으로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더 좋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는 또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설명력, 해석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호주의적인 관점도 같이 이제 섞여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1학년 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정도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야에 응용이 되느냐? 자, 이와 같은 분야에 응용된다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이 다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전문가 시스템,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컴퓨터 공학이 있기보다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에 다루는 그런 응용 분야, 응용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연구 패러다임, 그러니까 뭐 지금 인공지능 분야를 앞서가고 있는 뭐 스탠포드라든지 MIT라든지 이런 대학들에서 케네기 멜론 대학이라든지요, 이런 대학들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응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위해서는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별표를 제가 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기호주의라는 거하고 연결주의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두 개의 부류는 배우셨죠. 자, 제가 앞으로 돌리시면 자, 예, 바로 이 기호주의와 연결주의가 뒤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자, 기호주의에 보시면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응용 분야에 자리 잡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문가 시스템이자 지식 기반 접근. 자, 지식이라는 건 knowledge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존의 어떤 수많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무언가의 새로운 걸 발견해내죠. 예, 그런 게 우리가 지식의 중요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주의라는 건 결국은 자, 지식,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지식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죠.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담배가 몸에 나쁘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처음엔 몰랐겠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담배를 많이 흡연을 많이 하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건 뭐 지금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미 이제 지식이 되었죠. 자,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러면 담배가 흡연이 폐암의 어떤 위험 요인이냐? 그러면 이제 지식 기반 담배에 있는 어떤 뭐 물질들이 폐암의 원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호주의는 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기호주의가 사실 맞는 건 아닌 게요. 예를 들면 기존에 알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턴을 사실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는 이제 질병학자니까 질병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한 최근 5년 전에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가 새로운 폐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신종 폐 질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가습기 아시죠? 그 겨울에 트시는 거.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지식이 있었으면 아마 안 썼겠죠.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물을 넣고 그냥 가습기를 썼던 거고 덕분에 이제 너무 끔찍하게도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신종 폐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은 아니었어요. 뭐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당시 의학적인 지식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폐질환 환자가 이제 계속 등장하니까 도대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독성 물질에 접촉되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패턴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뭐 행동 습관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뭐 환경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지식 기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인공지능에 수많은 연산의 패턴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 스스로 자각수에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신종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 영향을 미쳤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존의 지식에서 알 수 없는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연결주의가 사용되고요. 자,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추주의는 이제 유사도라고 해서 이런 값을 계산하는 이 정도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통계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통계학에서는 이제 최근에 베이지안 확률, 베이지안 팩터라고 해서 뭐 한마디로 줄이면 이건 확률 기반입니다. 우리가 사전 지식을 알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전 지식을 알고 있으면 곱하기 뭐 얼마를 하면 우리가 사후 지식, 그러니까 사후 지식이라는 건 결국은 예측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를 예측을 하는 건데, 자, 이때 곱하기가 만약에 0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0을 곱하면 다 0이 되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제가 전혀 미지의 것, 그러니까 전혀 확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는 학습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지식이 곱하기 0을 하면 다 0이 되잖아요. 사후 지식 0이 되겠죠. 그러면 예측이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약간이라도 학습된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하후에 이제 어떤 것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프레딕션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연산하는 게 통계주의 예산 베이지안 확률 모델이 되겠습니다. 목적적으로 중요한 건 확률이죠. 예. 뭐그 외에도 이제 행동주의라고 해서요.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연결주의, 그러니까 머신러닝, ML이라고 할게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는요. 가장 관건을 하나만 저한테 꼽으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습, 러닝. 학습이 중요해요. 왜? 학습이 잘 돼야 예측이 되거든요. 예측의 정확도라는 것은 얼마큼 잘 학습이 되어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선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수능 1등급, 2등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습을 잘 하면 되죠. 학원을 다닌다든지 과외를 받아서 학습을 잘하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가리시는 분 조금만 비켜주세요. 고마워요. 아이고 뒤에 앉아서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학습할 거냐? 여러 가지 이것도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간단히만 나눈다면 첫 번째는 답을 미리 알려주고 답하고 문제하고 매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은행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문제집 풀 때 답 보고 맞춰서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답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답을 안 알려주고 AI가 알아서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세 번째는 답도 안 알려주지만 강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레인포스먼트는 뭐냐 하면 잘했을 때 칭찬을 하고요. 못하면 벌을 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AI한테 벌을 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칭찬, 인센티브를 줍니다.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학습이라는 걸 인간한테 비유를 했을 때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어린이가 우리가 제일 쉽게 단어라는 걸 학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단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한 1천억 개도 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1천억 개의 단어를 어린애들이 어떻게 학습하느냐? 1,000번 계속 인풋, 아웃풋, 주입하고 산출하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하죠. 아이들은 보시면 예를 들면 자, 단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좀 쌍스러운 말이지만 개쩔어라는 얘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용어는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상황 컨텍추얼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친구랑 있을 때 친구들끼리 이런 표현 쓰면 개 멋있어 이런 표현 쓰면 친구들이 막 웃고 좋아하고 재밌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할머니나. 그러면 이거는 부정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단어 형태는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부정이고 어떤 경우는 긍정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학습할까요? 바로 강화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있을 때 나 개쩔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했어요. 이건 강화, 칭찬이 되는 거죠. 박수는 하나의 사회적 강화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다가 집에 와서 이제 어느 날 할머니 이제 8순잔치인데 7순잔치인데 할머니가 장기자랑 해봐 했을 때 친구 앞에서 했던 거 이게 애들 반응이 좋았으니까 할머니 7순 할머니 앞에서 이제 개쩔어 했을 때는 어때요? 비난을 받죠. 온갖. 친척들도 비난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학습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AI가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좀 인공지능 중에서는 좀 최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진화주의라고 해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의료 인공지능에서 많이 써요. 진화주의라는 것은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방향 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더 공부를 하고 싶거나 유학을 가고 싶을 땐 지금 각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 학교가 우리나라는 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다 좋잖아요 모든 측면에서. 근데 뭐 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대학마다 카네기 멜론 굉장히 컴퓨터 쪽으로 유명한데 여기는 뭐 자연어 처리 되게 유명하죠. 여기 대가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실용적인 문제 여기서 MIT는 뭐 예를 들면 로보틱스, 인간 기계 상호작용,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거 연구하는 랩이 많고요. MIT도 미디어 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탠퍼드나 그다음에 UC 버클리 이런 데에서 인공지능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삼아 보세요, 이거는요. 또 보시면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은 뭐 연구자분들이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워싱턴이나 뉴욕 대학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윤리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NLP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은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요. 또 뭐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거기 많이 굉장히 앞서 있죠,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팅 오늘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은 오늘 이제 후반부가 될 텐데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컴퓨팅 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건, 자, 오늘의 가장 핵심 수업은, 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이 연산하는 방법, 소위 사고하는 방법. 사고란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명이 없는 생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능 같은 걸 가졌으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할 거냐? 어떻게 그럼 사고할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오늘 중요한 그 토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사고하냐? 그걸 또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사고하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 인간이 가진 사고력과 이 기계적인 사고력, 소위 뭐 마치 그 생각해서 답을 낸 것 같지만 뭐 꼭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AI가 여러분들 뭐 챗GPT 잘 써봐서 알지만 걔네들이 마치 어떤 답을 막 고민해서 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확률적으로 가장 근사치를 찾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러한 기계적 사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후반부의 두 번째는 컴퓨팅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나 개념 이것을 또 다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하면 이 컴퓨팅 사고를 위한 여러 가지 하위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팅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고력이라는 부분하고 기계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떨 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문제의 솔루션을 찾을 때 우리는 사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사고력과 기계적 사고력을 한번 비교하자면,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컴퓨터 과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계의 어떤 작업, 워킹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챗GPT 생각해 보십시오. GPT 생각할 때 여러분 GPT 사용할 때 어떨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나 대신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 이거잖아요.
답을 찾아줘 이거잖아요. 뭐 뭘 작성해 주던지. 예,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건 결국은 컴퓨터 과학에서의 하나의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계가 생각하는 능력이 문제 해결력인 거죠. 과거에는 GPT가 등장하기 전에 이런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는 소위 하나하나의 키워드 검색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장 내에서의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빠르게 찾으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계적 사고랑 인간의 이런 창의성,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간의 생각과 미래를 보는 관점을 사실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결국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냐면 이 그림처럼 돼가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인간이 주로 사고하고 기계는 그냥 정말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정말 최소한의 보조. 예,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레포트를 한다, 과제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단어만 찾았지, 키워드로 찾았지,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GPT 등장하고 나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예, 생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GPT랑 인간이 거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의 협업 관계가 됐어요. 협업 관계. 코디네이터 협업 관계가 됐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 사고작용. 결국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GPT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GPT 알고리즘 더 정교해질 거예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결국 우리가 컴퓨터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거의 핵심은 결국은, 자, 지금 이런 형태는 알겠는데 그럼 얘가 어떻게 AI가 잘 구성되고 작동하느냐, 이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결국은 이 컴퓨터가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자, 사고라는 거에 있어서, 자, 컴퓨팅 사고라는 걸 정의했던 이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두 번째 개념이었어요. 중요한 게.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세이머 페이퍼드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요. 자, 생각의 도구로서 컴퓨터를, 예, 잠시만요. 예, 생각의 도구로서 컴퓨터를 자연스럽게 활용, 예, 하고, 이러한, 이게 좀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제 워드 오타가 있었어요. 환경의 구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 자, 결국은 우리가, 예,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답을 얻는다라는 이제 그 정도 개념이에요. 요 지금 첫 번째 요 세이머 페이퍼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따르면 그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컴퓨팅 사고라는 거는 그냥 내가 문제 해결할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혼자가 뭐 저기 골머리 싸우면서 뭐 친구랑 물어보고 엄마랑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GPT를 꺼내요. 컴퓨터를, 탭을 딱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GPT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 자체가, 예, GPT를 활용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GPT의 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인지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런 행위 자체가 이게 컴퓨팅 사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직할 때, 취직이라고 할게, 취직할 때 앞으로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직할 때 그 기업체가 원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량. 예를 들면 외국어 역량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영어 성적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AI나 소프트웨어 쪽은 그러면 어떡하냐? 얘네들이 역량이 외국어 역량도 중요하지만 컴퓨팅 사고 역량을 본다고요. 컴퓨팅 사고. 그럼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볼 거냐? 언어 영역처럼 외국어 영역처럼 토익이나 토플처럼 그러면 그 컴퓨터 랭귀지 프로그래밍 자격증을 볼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프로그래밍 역량인 거예요. 프로그래밍 역량. 이게 다른 겁니다. 프로그래밍 역량이라는 거는 코드를 어떻게 잘 짜냐? 코드를 때와 상황에 맞게 잘 짜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저기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 애플. 스티븐 잡스가 프로그래머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컴퓨팅 사고를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현업에 계시는 현장에서 계시는 프로그래머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죠.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거시적인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고력, 소위 이제 그걸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자넷 윙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이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자, 문제를 이해해야 돼. 자,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퓨팅 파워. 여기 사실 컴퓨팅 파워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저기 아무리 이론이 중요해도 또 너무 성능이 낮은 컴퓨팅을 가져오게 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사고력. 이게 이제 자넷 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게 지금 GPT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때와 상황에 맞춰서 걔한테 맞는 컴퓨팅 알고리즘을 골랐어야 된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GPT가 좀 해결을 많이 해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암이죠. 암 종양은 암을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때 이 컴퓨팅 사고의 개념에서는 자, 암 종양을 분류할 때 이 AI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머신러닝을 쓸 거냐, 딥러닝을 쓸 거냐, 머신러닝을 쓴다면 뭐 어떤 머신러닝을 쓸 거냐, 뭐 서포트비트 머신을 쓸 거냐, 랜덤 포레스트를 쓸 거냐, 뭐 딥러닝을 쓴다면 뭘 쓸 거냐,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CNN을 쓸 거냐, 등등등등 인세션 모델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 최상의 성능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모델링 해보지 않으면 무조건 딥러닝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형식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최상의 선택,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베스트 초이스, 최상의 선택을 우리가 컴퓨팅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이 자넷 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험과 학습으로 이게 변화 가능하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CSTA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또 정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CSTA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어떻게 정의? 이거 앞에 거는 어떤 학자가 연구자가 얘기한 거고요. 연구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러면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단체에서는 어떻게 컴퓨팅 사고를 정의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이 직업적인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 역량이라는 게 직업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무직이면 오피스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웹 디자이너면 뭐 디자인을 잘해야겠죠. 그러면 AI 전문가는 뭘 잘해야 되냐? 컴퓨팅 사고를 잘해야 되는 거지. 컴퓨팅 사고 플러스 코딩을 잘해야겠죠. 코딩 아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이거를 프로그래밍. 그쵸? 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프로그래밍. 요 하나만 잘한다. 애매해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특화된 쪽은 오히려 컴퓨터학과죠. 아니면 이제 컴퓨터공학과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루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학과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쪽에 특화가 된 거고 앞에 이제 컴퓨팅 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력. 예, 쉽게 얘기하면 백종원 선생님은 컴퓨팅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주방 요리를 잘한다, 요리사다 하면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크게 보시면 6가지. 지금부터 이제 이 어떤 단체나 그 다음에 회사, 구글에서 이제 회사 컴퓨팅 사고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들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LT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앞에는 비슷합니다. 문제 해결. 자, 키워드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한 키워드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돕는 우리가 뭐 컴퓨터나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돕는 그런 문제,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암 종양 분류에 대해서 캔서죠, 캔서. 암 종양 분류에 대한 내가 분류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뭐 SVM을 통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 내가 암도 해결해 봤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이번에는 그럼 뭐 치매 한번 분류해 보는 모델을 만들어 볼래. 예. 이게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럼 치매가 어떤 문제가 있냐?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징을. 안 그러면 뭘로 분류할 거예요? 치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럴 때 요런 이제 계속 가상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서 이걸 이제 컴퓨터나 이런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컴퓨팅 사고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이제 의료 뭐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데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암종양 만들어 봤으니까 치매도 만들 거고 뭐 근골격계 질환도 만들 거고 한데 이렇게 자꾸 저기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자료를 로지컬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분석하는. 이거는 사실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분석, 이게 지금 이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더 맞습니다. 빅데이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코딩이랑 모델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데이터 자체가 더티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가 클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로지컬하게 배치도 하고 우리가 이걸 또 분석, 애널리시스 해야 됩니다. 분석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량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델링도 필요하지만 모의 실험,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모의 실험 같은 추상화라는 요 개념을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상화. 여기서 추상화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추상화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단자가 추상화는 핵심만 추출하는 걸 얘기해요. 핵심만 추출. 도대체 핵심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흡연이 암의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흡연이 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 흡연의 담배 안에는 5천여 종의 발암 물질이 있단 말이야. 5천여 종. 이 중에서 그러면 5천 종이 다 암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핵심이 뭐냐? 포인트가 뭐냐? 그것만 추출하는 게 추상화예요. 이거 주로 추상화를 하면 이제 회사들에서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자료를 표현하죠. 자료를 어떻게 표현해요? 비주얼레이션. 시각화를 하죠. 시각화. 비주얼레이션. 이런 걸 다 배우는 게 이제 AI 학과다. 컴퓨터 공학과 이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비주얼레이션, 시각화. 그러면 패턴을 추출했을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각화할 거냐. 태블러 이런 이제 태블러 같은 우리가 그 도구 그 툴이 있죠. 툴. 그런 걸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매플럽립 이런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뭐 R 랭귀지의 뭐 ggplot 같은 걸 통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 이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회사들이 원하는 거죠. 사실은. 네 번째 보세요. 절차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 과정을 자동화, 나중에는 오토매틱하게 자동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매번 예를 들면 제가 치매 분류 모델을 만들었는데 매번 뉴 데이터 넣고 매번 러닝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나중에 자동화된 뭐 모델을 만들어야지 하나에. 그래서 데이터가 다시 이걸 학습하고 재학습하고 다시 또 그 뭐라 그러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아주 고급 스킬이죠. 그다음에 목표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실행하는 이런 게 다 확인도 하고 분석도 하고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컴퓨팅 사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필요한 건 컴퓨팅 사고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는 주어진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거잖아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내가 해결책도 찾아야 돼요. 그 분석도 해야 돼. 실행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요리사 예를 들었는데 요리사는 내가 짜장면 만들어줘 하면 짜장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재료를 넣어서. 근데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골목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잖아요.
왜 도대체 짜임이 안 팔리는지 해결책을 찾고 분석하고 실행하고 이런 게 이제 좀 더 인공지능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을 폭넓은 분야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전이요. 일반화라는 건 제가 치매 모델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김해시만 적용된 치매 모델이면 안 되잖아요. 예, 서울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부산에도 적용돼야 되고 대전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 어디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에. 그다음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컴퓨팅 사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키워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취업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못 찾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1학년 때도 모르겠고 2학년 때도 모르겠고 3학년 때도 모르겠고 4학년 때 와서 또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곤란한 거죠. 예. 자, 지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이제 연달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건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컴퓨팅 사고라는 거를 이제 두 번째는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의했냐? 구글에서 정의한 거예요. 구글에서. 왜 구글이냐? 파이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인 이유가 사실 구글에서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많이 써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의 어떤 기술은 AI 기술은 구글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 컴퓨팅 사고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학자들은 이렇게 길게 인문학적인 거거든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데피니션을 이렇게 정의하면 공학자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구글 공학자들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자, 이거 5개가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컴퓨팅 사고라는 건 5개야. 이거 5개를 합치면 컴퓨팅 사고라고 그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5개가 뭐냐? 자,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해입니다. 자,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분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마이크로 단위, 그러니까 마이크로 유닛, 작은 단위의 문제로 우리가 계속 분해하는 거예요, 자료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의미를 함축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볼륨이잖아요, 볼륨. 용량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거 좀 있으면 선거인데 선거 보세요.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 연령층을 나눠서 하잖아요. 이런 건 일종의 분해인 거죠. 연령층을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어떤 현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의 평균적인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서울 사람 다르고 예를 들면 서울도 뭐 강남 다르고 강북 다를 텐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마이크로 단위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구글에서 말하는 컴퓨셔널 띵킹,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구글이 이제 앞에는 없던 개념인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던 개념인데 구글이 이제 딱 명쾌하게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컴퓨팅 사고라는 거는 패턴 인식이야라고 얘기합니다. 패턴 인식.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그 수업이 있죠. 패턴 레코그니션, 패턴 인식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 인식이 뭐냐? 이거는 반복적인 규칙이랑 특징을 발견하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코로나라고 해볼게요. 코비드 19.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코비드 19 있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코비드 19에 걸리냐? 처음엔 몰랐죠, 우리가. 하지만 계속 이제 발병되면서 전염병이 팬데믹으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죠. 일반적인 규칙을 발견하죠. 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딱 등장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패턴 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구글에서 말하는 컴퓨팅 사고력의 세 번째는 자, 중요한 핵심만 추출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화입니다. 자, 추상화라는 개념은 여기도 나왔죠,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인공지능에서는 추상화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자, 중요한 핵심만 추출하는 겁니다. 자, 소위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우리가 딥러닝을 처음 만들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천만화소예요. 천만화소라는 거는 우리가 격자, 화소, 셀이죠, 셀. 픽셀이 1000만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딥러닝이 1000만 개를 다 비교하진 않잖아요. 얘는 중요 핵심만 추출해서 비교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 중요 핵심이 이 그림에서는
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와 고양이를 감별하는 꼬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이걸 추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뭐 딱 보면 알지만 얘네들은 이제 픽셀 단위로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막 하니까 이런 걸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 추상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은 약간 수리적인 거예요,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을 절차적으로 나열하는 일종의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고 피드백,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일종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게 기본이고 이제 원래는 4개였어요. 구글이 원하는. 그러니까 구글이 정리하자면 구글이 처음에 컴퓨팅 사고는 요 4개여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부족해.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구글이 연봉이 세거든요. 꿈의 회사죠. 연봉도 세고 직업 유연성도 세요. 직업 유연성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만 좋으면 3시간만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자다 와도 뭘 안 그러는, 이걸 지금 직업적 유연성이라고 하죠. 이제 구글이 돈 더 줄 테니까, 연봉도 더 줄고 자율성도 더 줄 테니까, 근데 요것만 보니까 우리 좀 부족해. 요거 하나 더 추가하자. 그래서 이제 구글이 추가를 합니다.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 4가지를 통해서 무언가 AI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이제 솔루션이죠, 하나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면 걔를 이제 매번 유지 보완 보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오토메이션, 자동화하게, 지가 알아서 더 학습하고 지가 알아서 더 개선하고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한 게 이제 구글의 이 하위 요소입니다. 5가지 꼭 알아두세요. 제가 밑에 바이 구글이라고 써놨어요. 구글 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 그 장벽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짧게 요까지만 설명하고 마칠 텐데, 요 다음 장까지 마지막 한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어떤 특별한 스킬,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테크니션, 이런 거는 물론 한국 사회는 학벌이 중요하긴 해. 뭐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사회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적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인문사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라이빙, 운전수, 드라이버가 있어요. 운전수가 운전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게. 이 사람이 어느 운전 학원을 다녔는지, 어느 뭐 전공을 나왔는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동차 공학과를 나온 운전수가 더 운전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죠? 그 소프트웨어 AI 이쪽 구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대학 중퇴자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뭐 당장 아시는 무슨 뭐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대학 중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벤처기업 뛰어들고 하시는 분들, 중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학력이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50분까지 딱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윙이라는 사람 있죠. 윙은 누구냐면, 또 올려볼게요. 요 자넷 윙.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자넷 윙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자,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추상화랑 자동화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만 추출하는 거예요. 핵심만 우리가 추출하는 걸 추상화라고 그래요. 그다음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도에 구글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자동화. 자, 그러니까 이제 CSTA라는 요 단체에서 조금 더 이거를 나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위 요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분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그젬플 데이터를 코딩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컴퓨팅 사고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 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 분석하기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구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구글에서 교육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2015년도에는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글로 제가 아까 해놓은 거예요. 자, 요게 앞으로 올리시면 요거거든요. 요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의 5가지를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해,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에서 말하는 컴퓨팅 사고의 하위 5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MIT에서 또 정의하는 컴퓨팅 사고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